누구나 거절을 해도 돼 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도 돼 라고 말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싫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무례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이성적으로는 되게 합리화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야,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람들이 너 다 싫어한다 너.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란 거죠.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느끼잖아요. 맨날 실패해요.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네, 반갑습니다. 이덕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지식, 재미있는 이야기들, 흥미로운 이야기들, 배울 게 많은 이야기들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김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사 이현주입니다. 최근에 유독 자존감에 대한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많이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스테디셀러죠. 자존감, 자존심. 오늘은 자존감 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자존감이 이런 순간이 되면 드러난다. 항상 기분 좋을 때는 사실 뭐 누구나 자존감이 높게 느껴지잖아요. 소장님 혹시 자존감이 이럴 때 탁 드러난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나에게 스크래치가 나는 상황일 때 자존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거절을 경험했을 때, 누군가 날 싫어한다라는 걸 느꼈을 때라던가 아니면 내가 실패했을 때,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이럴 때 자존감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생각해보자면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자존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즉,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솔직하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에도 자존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어떠신가요? 주변에는 네. 대부분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물어보시는 포인트는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이어서 유명한 배우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지 않냐 이거잖아요. 제가 관찰했을 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특히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네. 너무나 많은 비교 대상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작품 훌륭하고 뭐 배우 괜찮지. 그 배우들 중에 다른 배우랑 자기 비교 안 하는 사람 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레전드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더 대단한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하고 실제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잘났는지 잘 버는지 이게 저는 딱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타고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왜 생기는지도 이제 알아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네. 저 사람이 좋아 네. 보이니까 저 사람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고 저 사람이 내가 좋아 보이는 그런 면을 계속해서 더 느끼고 싶고 이런 면이 제일 크지 않나 싶어요. 일단 자존감이 높다라는 우리의 정의에는 그 사람이 상황이나 뭐 이런저런 말이 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해요. 내가 어떻게 해도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 옆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또 두 번째로 예외인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 영역에서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높으려면은요. 우리는 내가 속한 중거 집단에서 어느 정도 잘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면 편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일이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고 잘해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고 당연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한테 우리는 끌리게 되는 거고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서 다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집단 안에서 그 집단이 요구한 바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예요. 같이 있으면 진짜 잔인한 얘기고 죄송한 얘기지만 같이 일하기 힘들잖아요. 저 사람이랑 팀이 되면은.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계속 뭔가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요. 열심히 해도 안 될 판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피하게 되고요. 가능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선택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해요. 네, 편하기 위해서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로 정의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존감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일종의 통장 잔고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성공 경험을 쌓고
내가 계속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통장 잔고가 많이 쌓이잖아요. 나는 어려운 생각이 되더라도 그 통장 잔고에서 좀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올라가지 못하고 자존감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만 놓여 있잖아요. 나는 힘든 위기 순간을 넘길 수 있는 통장 잔고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모이면은 우리 모두 다 어느 정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자존감은 일정 부분 외부 상황과 관계없는 나의 마음에 대한 나의 가치의 통장 잔고가 되는 거예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이 높아. 그 말은 내가 가진 자원들도 많고 이런 분들은 잘 안 하는 말투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이런 말투를 쓰기 시작했다면 내가 좀 위험한 수준에 왔구나라고 찰랑찰랑한 수준이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좋은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조금 가치가 있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오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본 토대가 진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주 영롱한 진주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근데요, 우리 말투 속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나를 정말 가치 없게 만들고 정말 나를 부정적인 존재라고 그냥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요, 어떤 내담자하고 우리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어요. 제가 제 얘기 조금 하면 사람들이 저 다 싫어할걸요? 그러면은 저하고 안 놀 거예요. 막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요, 그 메아리들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메아리, 반복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메아리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요, 그걸 심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한테 심어놓은 거예요. 반복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람들이 너 다 싫어한다, 너. 약간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자존감이라는 게 관계의 역학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의 얼굴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이고 긍정적인 존재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타인과의 역학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지받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긍정적인 존재로 대우받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어린 시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도 정말 바닥이었고요. 그래서 막 굉장히 좀 센 그런 별명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서 사람들한테도 못 다가가니까 뭔가 사람 안에서 자꾸 이렇게 소외감도 느끼고.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너는 부모님한테 고마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인가. 저는 항상 부모님의 외모를 원망했거든요. 사실 지금 커서 보면 우리 부모님 괜찮으신 분들인데 그때 그 집단 안에서는 네, 그럴 수 제가 있죠. 워낙 네네.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모님을 좀 탓한 거죠. 근데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인상이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정감이 있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외부 사람한테 거의 못 들어봐가지고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좀 각인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는 운동을 왜 그렇게 하나도 못하니? 너는 도대체 운동신경이 0이다.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좋아하는 운동을 같이 찾아서 같이 해보고 같이 그것을 발견해주는 어떤 사람들, 좀 그런 자원들, 그런 토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원들을 조금 구축해 줄 수 있겠죠. 좋은 면이 있어야 좋은 면을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좋은 면이 안 보인다. 사실 이게 배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도대체 세상 좋은 얘기 하시는데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좋은 면이 안 보인다. 어떤데요? 엄청나게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가만히 우리가 연애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 독단적이라고 하는 거의 반대편, 사람에게는 빛과 그늘이 있거든요. 리더십 같이 볼 수. 그렇죠. 그거를 발견하게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이 말보다는 당신은 진짜 리더십 있어. 당신 진짜 박력 있어. 정말 당신을 믿으면 진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이런 표현들이 사람을 오히려 살릴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지금도 멈춰있지 않고 지금도 관계의 역학 속에서 계속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내 주위에 지금 누가 있는지, 혹은 자존감 도둑이 있는 건 아닌지, 자존감 도둑들은 내가 얼마나 너보다 대단한 줄 알아? 이렇게 하고 나는 항상 뭔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이게 아니라 나를 좀 지지해 줄 수 있고 나도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편안한 사람이구나, 나의 장기가 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거울 속에서 우리 자존감을 좀 변모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한석준 아나운서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장점을 보고 말씀해 주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보석 같은지 다시 한번 저 느끼면서 내가, 그리고 구독자님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저는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14살 때 이야기를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말하기의 스킬을 늘리고 인간관계를 좋게 하고 싶은 거에는 이렇게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때문이지 않나요? 후배들 주변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말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인 거죠. 선생님 어떠세요? 일단은 저는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와, 그 어린 나이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길래 이 생각이 또 하나 드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얘기를 잘 듣고,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하거나 좀 별로인 부분이 있어도 내 부모는 나에게서 굉장히 빛나는 부분들을 잘 발견해준 부모였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좀 드는 것 같고요. 자존감과 관련해서 저도 그래서 비슷하게 칭찬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당근과 채찍에서 칭찬하고 당근을 주는 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하면 저는 지인들하고 자존감을 서로 높여주는 모임을 만들기도 해요. 서로가 비난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서로가 잘한 점, 좋은 점, 사랑스러운 점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약간 집단 상담 같은 거죠. 진짜 행복한 시간이겠는데요? 너무 좋아. 네.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은 나에게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빛나는 점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장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내가 남들보다 되게 특출나게 잘해야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원 때 그 긍정심리학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성격 강점 검사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나의 성격의 여러 가지들 측면 중에서 나에게는 어떤 강점이 있는가 상위 한 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걸 딱 봤을 때 하위에 5개가 뭔지를 막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되게 익숙한 거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강점, 네가 가진 장점에 주목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하다 보니까 원래는 그게 저는 디폴트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장점. 너무 당연한 거지 이거. 내가 갖지 못한 부분들을 발달시켜야지 라고 늘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나 이런 점이 정말 있었잖아. 이걸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계속 나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능력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만큼 사랑스러운지 아까 인상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해주는 그런 관계들을 좀 마련을 해두면 이 자존감을 지키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요. 네.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이게 이성적으로는 되게 합리화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린 되게 본능적인 존재들이라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다시금 나에게서 그런 부분이 되살아나거든요. 나를 해치지 않는 존재들 안에서 사랑받고 네. 있으면 처음에는 좀 남사스럽고 좀 부끄럽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회복되는 것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네, 소장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자존감을 유지하고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이런 노하우라든가 어떤 학술적인 것도 있을까요? 자존감을 성인이 된 다음에 끌어올리는 게 어렵잖아요. 네. 하지만 누구나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위치를 조망하지만 성인이 된다라는 거는 내가 나를 조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내가 나를 가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가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지 않는데 사실 타인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다, 긍정적인 존재다 이렇게 믿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일은 타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나에게 절대 찬밥 주지 마라. 나에게 식은 밥, 찬 밥, 소중하지 않은 거, 내가 희생해서 항상 나는 뭔가 뒷자리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서 뭔가 내 주장도 막 하고 당당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레벨업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불편한 감 정도 내가 있으면 좀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막 좋으면 좋은 것도 하지만 불편한 것도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정한 면도 있지만 쉬운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나는 거기까지 가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일은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리추얼처럼 꼭 가지는 거. 우리가 리딩도 해보고 리스닝도 해보고 스피킹도 하고 이런 리추얼을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리추얼보다 좀 더 본질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에게 가장 좋은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꼭 마련해보는 연습. 그것은 절대 이기심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커피 하나를 두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둡니다. 그리고 저는 빛도 좀 좋아해서 비싸지 않거든요. 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은 쿠키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좀 입을 달달하게 하는 것도 아침에 이렇게 한 번씩 먹기도 합니다. 그런 토대를 갖는다든지 작은 산책을 좀 다닌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조금 읽어본다든지 저는 약간 그런 순서들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걸 먼저 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게임 얘기도 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게임도 좀 합니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오늘 삶의 첫 순간이 굉장히 즐거운 것들이 좀 가득하고 나를 좀 사랑하는 순간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 어떻게 보면 우울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감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말하자면 우울하다라는 것은 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 아닐까요? 내가 너무나 좀 미움받는 존재라고 나를 강하게 어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난 사랑받고 싶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내가 사랑해보는 연습, 그것이 매우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의 말씀하셨다면 또 교수님께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저는 이런 비유도 많이 들어요. 내담자분들에게 나를 좀 사랑해보자 라고 하면 감을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쵸. 저도 사실 감이 좀 안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를 반려동물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반려동물이 있으면 얘가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산책도 해주고 막 맛있는 간식도 사오고 싶고 예쁜 옷도 막 사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나를 그런 존재로 한번 봐봐라. 한번 쓰다듬어도 줘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간식도 주고 산책도 해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사람이 자신의 어떤 토대를 쌓고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정의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모두가. 근데 이름이 있이 태어난 게 아니라 다 이름 없는 자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제 이름이 이헌주인데 제 이름은 제가 진 게 아니라 누가 그냥 저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냥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름 없는 자로 태어났고 가누지도 못하는 저를 누군가 담아서 키워낸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성인이 된 거지 사실은 그 이전에는 무궁한 역사가 있죠. 그래서 위니캇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보다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엄마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를 거울로 보기 전에, 그걸 확인하기 전에 내 존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누굴 보면서 확인하냐면은 엄마가 나를 얼마나 반기고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환한 얼굴 속에서 나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냥 고유의 어떤 심리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역학에서 사실 형성되는 개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하고도 굉장히 연관돼요. 실질적 공급은 되게 잘해준 거예요, 부모님이. 뭐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뭐 필요하면은 좋은 카시트에 세우고 이런 건 다 잘해줬지만 애를 보면은 넌 왜 이렇게 짜니 너는 진짜 짐이야 짐. 약간 이런 투로 애를 보고 있으면 아이가 뭔가 내가 짐짝이가 될 것 같은 그 엄마의 얼굴 속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근데요, 이 요소가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형제 자매도 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보고 또 여러 친척들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죠. 근데 진정한 사회적 장수의 첫 번째 토대가 바로 초등학교거든요. 로젠버그라는 학자가 이 자존감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형성되는지, 특히 학령기 시기에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외모입니다. 사실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요, 제가 만나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 반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는지 예쁜지를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 집안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대우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역사 속에서 계속 물결처럼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외모고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오히려 순수하게 바라봤을 때 아이들도 외모 좋은 사람 좋아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운동입니다. 왜 한국 사회는 좀 덜한데 네네. 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풋볼 선수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인기 많고 막 그렇잖아요. 무조건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운동 능력이 조금은 줄어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세 번째에 많은 몰빵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세 번째가 공부입니다. 이건 어른이 되면요. 네. 운동은 성인이 됐을 때 건강으로 좀 넘어가게 되고요. 학습 능력은 성인이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지능 검사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두고 내가 얼만큼 지금 레벨이 높은 사람인지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얼만큼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필하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나라가 학습에 많은 비중을 둔다 하더라도 네 번째가 가장 큽니다. 그게 바로 또래 관계예요. 수학여행을 가면은 친구들이 홀수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혼자 앉아야 될까봐 되게 걱정하고 짝꿍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 있으면 나는 짝이 없을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이런 약간 미묘한 소외감들, 이 네 가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과 같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의 자존감도 같이 올라갈까의 궁금함도 좀 사실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요소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은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서. 편할 수도 있지만 질투도 난 질투 쪽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사실은 높은 사람하고 있기만 하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내 자존감이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찾기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 때문에 또 괴로워하기도 하죠. 원장님 말씀하신 그 자원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조금 냉정해요. 왜냐하면 노력하면 무조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자원 자체가 적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평생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 자존감을 갖다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뭐냐? 10명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한두 가지 있으면 됩니다. 그 한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되게 대체적으로는 아닌데 영화 제목은 무지 많이 알아요. 있어요. 네. 그러면 걔는 내가 영화 제목을 무지 많이 알고 있다는 게 나의 자존감의 커다란 근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서도요, 아유, 그래, 너네들이 잘나고 저랬지만 영화 내가 제일 많이 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한테 부여하는 일반적인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거야랑 상관없이 나만의 어떤 자존감의 계측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한테는 마라톤이 돼요. 그게 누구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읽은 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만의 자존감 계측기를 갖다 만들 수 있고 그게 이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갖다 수용해야만 되는 이유예요. 초등학교 애들도요, 대체적으로 이렇지만 아무리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도요,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미안하지만요, 게임이에요. 근데 게임은 누구나 하고 있으면 잘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 게임으로 내가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자존감의 불씨를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자존감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재밌다는 행복감과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밌는 유튜브 보면서 그래도 나의 자존감이 절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견디어서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아무리 사회가 냉혹하더라도요, 인간은 다 자신의 자존감의 불이 끊지 않는 도구를 찾아내게 되는 거고요. 네가 뭐라든지 간에 이거는 내가 잘하고 난 이거 할 때 행복해 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애완동물이 있던 반려식물이 있던 진정 내가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걸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거로 인한 나의 자존감은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원이고 나중에 사회적 효용과 상관없이 어린 시기에는 그 자원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그거는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회 일원으로 자라나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키워줘야 된다. 불만 꺼지지 않으면은 네. 거기에 찌개를 끓일 수도 있고 국을 끓일 수도 있고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런데 그 시기에 잘 못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뭔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그 시기에 내가 잘 못했어라고 하는 거는 그 시기에 내가 잘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한테 규정된 거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내가 잘 못했다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나랑 같이 있었을 때 초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 잘하던 애들 대부분 남들이 그렇게 알아봤는 대학에 잘 가봤자요, 통계상 그렇게 잘 살고 있지 못해요. 사실은 그 당시에 나의 잘못된 기억이 있지만 그게 지금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저는 남한테 좀 덮어 씌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었다고 믿었지만 그거야말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사회적 효용이 적은 거에 대해서 네. 무시했었던 거는 사실 사회가 나에게 한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그래서 무효화시키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효화시키려면 마음의 힘이 참 강해야 되겠네요.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네. 방식으로든 네. 쓸 필요는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나는 불편한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기 힘들어한다. 노라고 못하는 그런 네, 것들. 노라고도 못한다 나는. 근데요, 내가 그런 것부터 하기 힘들다면 간단한 것부터 해보면 좋죠. 내가 불편한 감정을 꺼내는 건 힘들어도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꺼내보는 건 좀 해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자녀가 둘이고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 둘하고 남편은 모두 다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항상 먹어요. 근데 나는 사실 화덕 피자라든지 쓴 피자 이런 게 좋은 그것도 거예요. 좋죠. 근데 내가 이제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나를 소중하게 대하고 나를 좀 사랑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쓴 피자 아니면은 내가 화덕 피자 같은 걸 한번 배달로 시킨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또 기가 막히게 알고 남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좋아서 시켰지 당신이? 그럼 우리가 보통 핑계대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면 안 된 것 같은 나의 어떤 신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이게 지금 할인을 해가지고 시킨 거야. 그 치즈 크러스트 집이 지금 문을 닫았어.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막 얼버무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말해봐야 돼요. 맞아, 내가 좋아서 시켰어. 나 그거 사실 먹고 그게 싶어서 시켰어. 뭐 어때요? 그쵸? 네.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네. 고기도 씹어 먹어본 사람이 조금 먹어본다고 그것을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내가 좋아하는 느낌, 욕구를 표현하는 것도 늡니다. 그런 토대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랑 또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타심과 이기심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타심의 반대말을 이기심으로 보통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저는 용어를 달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타심, 이기심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사랑, 타인 사랑.
그리고 좋네요. 자기 사랑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그 잔이 넘쳐서 타인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충분히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그 토대 안에서 다른 사람과도 조금 더 자존감을 상호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나운서님 또 네.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 네. 그거를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해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미안하단 말이라든지 고맙다는 말이라든지 혹은 내가 거절, 당당한 요구 이런 거를 안 하던 사람이 해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 수강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를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해보라고 합니다. 1단계는 자기 가족이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여기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내가 원하는 걸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그래도 가장 내 편을 들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소한 거라도 계속 당당한 요구를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커피 마실래? 지금은 우유가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나의 요구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걸 연습을 하시고 그럼 2단계는 뭐냐?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피해가 안 오니까요. 네. 나한테. 뭐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 카페에서 만난 알바생, 뭐 버스 기사 아저씨,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 두 번 다시 그 사람 안 만나요. 살면서. 그런 사람한테 해보는 거예요. 아, 어떤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3단계 비로소 내가 정말 목표로 삼고 있는 나의 어려운 인간관계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그걸. 근데 이 3단계를 거치는 게 저는 왜 좋다고 생각했냐면 누구나 거절을 해도 돼 라고 말하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도 돼 라고 말하지만 안 하던 사람들은 이걸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조금은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도와줘라고 미리 말하고 해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아직도 저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게 혼자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no랑 우리나라에서 싫어 혹은 안 돼 요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톤이. 싫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무례하게 느껴지니까 결국엔 좀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하나만 더 부탁을 하자면 요새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노라고 못하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당당하게 말해요. 나는 거절 못해. 나는 누구한테 그런 싫은 소리 못해.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 자체가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거절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난 정말 거절 못해 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 표현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랑 아닙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나오는 건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로 나를 너무 올감했을 때 결국엔 나는 너무 힘들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너무 괴롭죠. 자존감을 키우는 비법 혹시 또 있을까요, 원장님? 매우 간단한 건데요. 첫째는 사실은 자존감과 관계 없는데 자꾸 자존감과 관계 있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어린이나 어른이 똑같은 얘기 듣는데 애들 중에서는 딴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똑똑해요. 싫거든요. 부모는 그런데 발표 안 하잖아요. 얘가 자존감이 낮대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혼동하지 말라 이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난 불편해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랑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나는 그냥 발표하려면 떨려요.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발표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존감은 남 앞에서 뭐 이렇게 말 많이 한다고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닌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게 표시니까 그렇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첫째, 나는 자존감이 낮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낮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아주 중요하네요, 이것도. 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면 아무리 내 안에 자존감이 독립적인 잔고로 있더라도요. 자꾸 실패하면은 빠져나가요. 자꾸 잘하면 올라가요. 그런데 인간의 일은 네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내가 좋아하고 나도 잘해요. 이쪽에는 내가 못하고 싫어해요. 안 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되게 잘하고 싶어 해요. 못하는데 좋아해요. 계속 해요. 계속 실패해요. 계속 자존감은 낮아져요. 근데 난 잘하는데 난 별로 그런 건 별거 아니야 하기 싫어요. 그럼 난 점점 생각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잘하는 거를 갖다 좋아하도록 노력하고 내가 잘하는 거는 하고요. 못하는 건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느끼잖아요. 어떡하냐. 못하는 걸 잘하고 싶어 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맨날 안 되는 영어 회화를 갖다 매년 한대요. 특히 다이어트 숫자로 나오잖아요. 몸무게 낮아지잖아요. 자존감 올라가요. 몸무게 올라가잖아요. 자존감 떨어져요. 그리고 맨날 실패해요. 그러니까 자존감 개축기를 내가 못하는 건데 잘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건데 좋아하는 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자존감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요, 내 자존감은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올라가요. 진짜 우리는 이런 통계를 믿고 싶지 않지만 성형수술은 자존감을 올려요. 왜냐하면은 내가 요 부분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할 때 딱 집어서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요. 다만 우리는 성형 중독이 되고 그러는 거는 일부의 경우예요. 잘못된 인과를 찾은 거네요. 그렇죠. 어떤 경우엔 난 굉장히 우울해요. 내 얼굴이 못생겨 보여요. 성형수술해요. 나의 약점을 요만큼 고치고자 하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성형수술하는 게 나은 거예요. 성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낮아지는 거고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나는 환경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 환경의 능동 변수예요.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존감을 꺾는 환경에서 한 달 떠나보는 것도 내 자존감을 올라가게 해요. 그것도 엄청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올라가고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낮아져요. 이제 하나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한석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족이 가장 사실 나를 보호해주면 좋은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낮아서 나를 너무 지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님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나에게 영향을 줄 때 내가 거기서 그냥 독립적으로 나와야 되는지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아니면 그분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겠지만 정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나에게 자존감이 낮은 가족에게 쭈그려져 있는 거를 막 열심히 불어서 넣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권유하는 편이고, 내가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 저는 좀 거리를 두라고 하는 편이에요. 일단 내가 우선인 거네요. 나의 상태를 보면서. 저는 그 기준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가로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되, 내가 그게 너무너무 싫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그 관계가 본질적으로 좋아지는가? 라고 하면 저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들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의 과제에 내가 억지로 들어가서 하지 마라. 자신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보는 거.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부터 챙기라는 거죠. 자신이 해야 되는 선택, 자신이 해야 되는 책임을 먼저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살으라는 얘기냐. 가족인데. 가족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인 네. 것도 다 연대가 있는 건데 너만 챙기며 살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아들러가 뭐라는 얘기냐면은 공동체 감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타인을 돕는다는 행위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억지로 떠맡아서 하는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과제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타인의 과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타인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자존감을 올려준다고 해서 나한테 특별한 무슨 보상이 있거나 칭찬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인의 과제에 기꺼이 봉사하려는 자발적 의지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외부도 있지만 가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공동체에서 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엄청난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고, 매슬로우의 욕구에 보면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사랑의 소송감의 욕구, 인정 욕구, 위에가 자기 실현의 욕구잖아요. 근데 그 자기 실현이 나 혼자 잘 돼서 뭔가 막 짠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자기 실현이 잘 돼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너르게 좀 볼 수 있는 그 힘이 채워졌을 때 그때서야 오히려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나운서님 어떨까요? 자기가 에너지가 있어서 이 사람만큼은 정말 반드시 챙겨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칭찬이 됐건 격려가 됐건 응원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할 만한 그 에너지를 옆에서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너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래?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야 라고 말해봐야 그런 건 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어도 소용없더라고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주위에 넌 자존감이 너무 낮아라고 얘기할 때는 네. 보통 그 사람이 도전하지 않을 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도전했으면 하는 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을 때 주로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게임의 다음 레벨 레벨에 도전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부모한테 그거는 자존감이 낮아서 도피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원하는 도전은 뭐냐? 좋은 특목고에 가겠다고. 시험을 쳐야지 부모는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애가 시험을 안 보겠대요. 아우 자존감이 낮네. 애가 안 보는 건 하기 싫어서예요. 그리고 애는 알아요. 안 된다는 거를. 그러나 부모는 생각해요. 얜 자존감이 낮아서 애초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는 계속 하라고 불어넣어요. 뭐 칭찬도 하고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다 부모가 얘기해요. 난 나가 떨어졌어요. 얜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걔는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이제 탈출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인을 보면서 자존감이 낮아서 문제고 자존감을 올려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내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게 진짜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깎아먹는군요.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자존감 문제라고 했을 때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많이 또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자존감을 주제로 우리 네 분을 모시고 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께도 큰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주제들,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